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이후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난소암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발병률과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자들이 치료 보장성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고 또 치료 여건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정림 의원실과 대한부인종양연구회가 주최한 난소암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논의됐고 난소암 치료 표적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난소암 표적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는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 중인 난소암의 급여 현황과 재발 이후에만 표적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많은 환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난소암 급여 적용의 우선순위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난소암 치료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책과 고영우 과장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쿠키뉴스 김단비 보건의료 전문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은편에는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김병기 회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부인종양학회 김재원 사무총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4분 모두 오늘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인데요. 국내 암 환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고 과장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환자들에 있어서 이암 환자, 그다음 대장암 환자, 폐암 환자, 유방암 환자, 그리고 간암 환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에는 2013년 기준으로는 한 22만여 명이 암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22만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실제로 그럼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 알기로는 한 연간 한 7만 4천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여성암 환자의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유방암, 대장암, 이암 등의 순이고 난소암은 이제 여성들에 있어서 10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암입니다. 네. 난소암은 10위. 그럼 실제로 여성암 발병 추이는 어떻습니까? 증가세라고 봐야 하나요? 지금 이제 아마 그 같은 자료를 보면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 이제 암 발병 추세가 있는데 남성은 보통 한 1.4% 정도 연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돼 있고 여성은 한 5.4%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훨씬 더 높죠. 근데 저희가 주요 여성암이라고 그러면은 유방암, 이제 자궁경부암, 난소암을 들 수가 있겠는데, 자궁경부암은 아마 이제 저희가 최근 갑자기 이제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연간 한 3.7% 정도를 하락을 하고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5.7% 정도 연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증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 남성들의 암보다 여성암의 증가 추세가 더 높고, 가파르고, 예. 그리고 난소암은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유방암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증가 추세가 있고 같은 여성암이지만 자궁경부암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성암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남성암에 비해 좀 낮은 편인데 난소암은 그중에서도 더욱 소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간 난소암은 계속 환자는 늘고 있는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과 비교할 때 정책적으로 좀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난소암 보장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난소암에 대해서는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신약으로 개발된 항암제가 3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항암제 자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개발된 지 좀 오래된 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등 탁산 계열과 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 등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이용한 복합 항암요법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암에 비해서는 항암제 치료제 개수는 좀 적은 편이고 네. 그런데 정책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잘못된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남성의 경우는 한 59.5% 정도가 이제 급여를 받고 있고 여성은 한 54.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녀 불균형이 있죠. 불균형이 있죠. 이제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여성에 생기는 여성암들이 이제 그만큼 급여를 잘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난수암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제 난수암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항암제 중에조차도 일부는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치료제로 들어와 있는 표적 치료제 중에도, 지금 이제 2개가 지금, 난수암에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만 지금, 또 한 가지 중에도 특별히, 재발성 난수암, 특히 그 재발성 난수암 중에도 백금 저항성 재발성 난수암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그 상황에서만 지금 보험 급여가 되고 있고 사실 나머지는 단지 비급여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난수암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한계를 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암에 비해서도 좀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같은 여성암 중에서도 치료제도 적고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도 적다.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개 이상의 이제 그 표적 치료제가 실제 이제 허가를 받았고 그중에 실제 이제 급여가 되고 있는 것도 2가지 탈세바나 헐셉틴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인과에서는 이제 난수암은 특히 이제 1차 치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암제 자체가 난수암 치료에 개발된 항암제 자체가 적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도나 또는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가능하면 신속히 보험 급여토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덜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성별로 또 암종별로 이렇게 이중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난수암. 이 난수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 국회 토론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날 현장에 제가 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날 현장에 그 난소암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남편 2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 남편 2분은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정도로 치료비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소암 환자들을 만나보면 치료비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요. 네네. 그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되고 있는 치료제가 적다는 의미일 것이고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치료비라는 이제 비용 측면의 고통이 좀 심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죠. 현장 분위기가 그랬군요. 예. 그 외에 어떤 얘기들이 또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 아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서베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국회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환자 한 100여 명 정도를 갤럽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 이제 환자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네. 암치료를 받는 중에 난소암 환자들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100여 명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이 관심은 두려움은 결국 이제 재발에 대한 두려움. 모든 암이 이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크다 이제. 네네. 왜냐하면 새로운 많은 이제 임상 정보에 따라서 그런 신약들에 대한 이제 정보는 이제 알게 됐는데 실제 그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이제 보호자 같으면 안 내죠. 환자분한테 이제 좀 어떻게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급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자로서는 이제 큰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포럼은 어떻게 하면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좀 극복을 해서 좀 환자들이 좀
보장성도 확대가 되고 또 좀 그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힐 수 있겠나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는데 잘 그 뒤에는 별로 이렇게 뭐 진행된 네.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재훈 교수님도 그때 토론에 참석하셨었죠?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오늘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아까 나왔던 대로 이제 여성암 중에 유방암 쪽이나 이제 그 같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자궁경부암 쪽하고 비교해서도 이제 난소암 쪽에선 1차 치료에서 급여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그 최신 약제, 표적 항암제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아쉽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토론회에서 난소암의 보장성 강화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회 토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논의 없었나요, 과장님? 난소암에 대해서 1차 치료제가 이제 아마 보험급여가 되면 본인 부담이 5%로 줄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직 1차 치료제로는 조금 보장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적항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금년도 1월에 다시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평원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나 뭐 진료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다음 달에 아마 암질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평원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논의를 하고 계시다라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난소암 환자를 위한 보장성, 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치료 환경, 특히 치료제의 접근성 강화가 주요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던 거는 질환의 어떤 특징 때문일 텐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난소암이란 질환의 특징과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난소암, 난소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 걸 텐데요. 난소암의 원인과 발병 현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그 난소암은 말 그대로 이제 여성의 난소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생기는 것이 상피성 난소암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난소암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요. 그 원인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가 작용하기 때문에 뭘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요새는 이제 유전자 변이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1년에 한 2,200명 정도가 저희 나라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암은 해마다 2,2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난소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진단이 될 당시에 대부분들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병기로 따지면 1, 2, 3, 4, 1기, 2기, 3기, 4기 중에서 3기나 4기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60% 이상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이제 열심히 이제 수술하고 약 쓰고 이제 이렇게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사망하시는 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됐을 때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뭐 말기 이런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말기라는 말은 쓰지는 않고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성. 발견이 됩니다. 제가 아마 3기, 4기를 되게 이제 진행성 난소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김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거의 대부분 초기 자학 증상이 없거나 또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암을 의심할 만한 그런 특별한 증상이 아니고 어떤 유의 증상이죠? 주로 이제 뭐 소화장이라든지 좀 배가 좀 더부룩하다 이제 좀 아주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나 이제 오늘 아마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상당히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내가 난소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고 대부분 뭐 내과를 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한 뭐 보름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잘 이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은 뭔가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등을 하거나 하면은 되게 이제 배 복수가 차 있고 난소 혹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난수암이라고 진단이 될 때쯤이면 벌써 이제 한 달, 두 달이 경과가 되니까 이미 이제 복막 내에 다 이제 파종이 돼서 진행성으로 발견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궁경부암 같으면은 무료 검진도 무료 검진도 있고 네. 실제 이제 유방암이나 굉장히 이제 자가 검진이라든지 또는 유방 촬영이라든지 또는 자궁경부암 검사라든지 굉장히 쉬운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분들도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심지어는 자각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 난수암은 초음파하고 지금 이제 혈액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검사가 굉장히 좀 또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조차도 검진했을 때 실제 이제 조기 진단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기 진단 검사의 한계 또 이제 정상의 이제 무정상 뭐 그 두 가지 겹치면은 거의 대부분 환자는 할 수 없이 대부분 진행성 암에서 발견되고 그중에 가끔 정말 운 좋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혹이 발견돼서 이제 검진을 하다 보니까 난수암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되는 아주 예외의 그런 몇 분들이 이제 조기 진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거의 없고 또 이미 발견됐을 때는 진행성 난수암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군요. 근데 이 난수암 판정을 받은 후에 가장 궁금한 거는 바로 생존율일 것 같아요. 다른 여성암에 비해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병기별로 생존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90% 이상 5년 생존하시는데요. 2기로 가면 70%로 떨어지고 3기로 가면 25%,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기로 가면 10% 좀 넘는 정도. 이제 질병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이제 5년까지 살아계신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그 정도의 생존율, 아주 안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좀 1, 2기에 찾으면 그래도 생존율이 높은 편인데 거의 진단됐을 때는 3, 4기인 경우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암은 질환 특성상 재발의 공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난수암 재발률은 어떻습니까? 3기나 4기에서 1차 치료 수술하고 약 쓰고 해서 이제 질병이 임상적으로는 없는 상태가 이제 대부분들 되십니다. 80% 이상 괜찮아지는데 그분들의 추적 검사를 해보면 그분들 중에도 또 80% 가까이는 역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재발률도 높은 편인 거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의학이 발전하고 뭐 과거 정말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은 거의 대부분 상당히 이제 생존율이 그 기간 동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기 진단에 어떤 영향도 있고 또 실제 이제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 치료제에 따른 어떤 치료 효과의 증가로 해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암 쪽은 아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생존이 높아졌죠. 근데 생존이 높아지지 않은 병이 난수암이에요. 난수암 지금 보면은 거의 저희 나라 데이터지만 2004년 8년도 하고 그다음에 1993년도, 95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간격을 두고 보면은 실제 물론 저희 나라만의 상황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한 1.9% 정도 이제 오히려 생존율이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존율 증가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 기자. 이미 난수암에 대해 뭐 여러 번 다루셨기 때문에 난수암이 뭐 생소한 질환은 아니겠지만 다른 질환과 이런 건 좀 다르더라.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같은 여성암으로 비교를 했을 때 유방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요가도 하고 계시고요. 노래 교실도 하고 계시고요. 의료진하고 같이 등산도 주기적으로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환우회가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세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선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근데 다만 난수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만큼 환자도 보호자도 약간 침울해 계십니다. 그거는 완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치료가 최선의 치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비 부담 때문에 표적항암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만나본 환자들은 되게 긍정보다는 희망보다는
조금 우울한 상태의 환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보장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발률이 상당히 높고 또 생존율도 다른 질환 대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난소암 환자들은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클 예, 거라는 생각이 그런 것 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유방암이나 이제 자궁경부암, 뭐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네. 전체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높죠. 네, 좋아지고. 질환인데도 또 수많은 약제와 수많은 어떤 치료의 이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더 올라갔고, 저희 난소암은 굉장히 이제 생존율도 낮고, 이제 반대로 이제 재발률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새로운 약제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좌절감이 큰 거죠, 이제. 예, 그렇군요. 근데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생존율이 낮다는 거지 다른 암들에 비해서 낮다는 거지. 근데 실제 저희 나라는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이건 잘 모르는데 있어요. 아마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변기 설정 뭐 이런 약간의 기준의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정확한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 저희 통계 자료에는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 질환에 대비해서 분명히 소외받고 네. 있다는 건 확실한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부인종양연구회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난소암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동시에 항암제 치료 비용 또 부작용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는 난소암의 치료 방법과 치료 환경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동시에 난소암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난소암 환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시 취재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일단 제가 2월에 만난 환자는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아. 국회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첫째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의료비 부담을 못 느끼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계셨고 조금은 긍정적이고 희망찼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치료가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마음가짐도 다른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났던 분들은 치료비 부담도 너무 컸고요. 치료비 때문에 표적항암제 치료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네. 하지만 이분은 지금 표적 치료제를 받는 중이고요. 또 주치의도 희망적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보도가 나간 후에 다른 난소암 환자 연락 받으셨나요? 우선은 좀 상황이 다른데 앞에 국회 때 취재했을 때는 동감한다. 라는 취지의 이제 메일을 많이 받았고 네네.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나는 실손이 안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소암 환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건데 그렇죠. 실손이 가입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박탈감을 조금 네.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골고루, 그러니까 뭐랄까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치료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아마 이제 그날 그 국회에 이제 참여하셨던 보호자분 한 분 중에 네. 그 이제 포럼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는데 네. 부인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정말 이제 그 남자로 자존심이 있어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슴 아팠지만 걱정하지 말고 치료 다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로서는 엄청 많이 이제 울고 경제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도 어렵고 또 재발이 그렇게 잦다면 사실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난소암 치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난소암 치료의 제일 첫 번째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제 몸속에 있는 종양을 이제 눈에 안 보일 정도까지 이제 최대한 제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다음에 수술해서 회복이 되시면 그다음에 이제 약을 잘 쓰는 겁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종양세포가 어딘가에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약을 쓰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텍산 제제하고 플라티늄 제제, 백금 계열 제제 두 가지를 주로 이제 같이 써왔는데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상당수의
외국에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실손 보험 가지신 분들은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고 이제 그 탁산 제제하고 플라티늄 제제를 이제 6사이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또 그 표적제를 이제 한동안 씁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최선의 수술, 제일 좋은 약제를 조합해서 쓰는 그런 최선의 치료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치료에서 그러니까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남아있을 어떤 그런 종양을 죽이기 위한 네. 항암 치료, 그러니까 약제를 병행해서 써야 한다. 네. 이게 이제 1차 치료의 기본 세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뭐 전 세계 어딘지 다 이제 우리가 표준 치료라는 게 있고 이제 표준 치료 지침에 따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기, 4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많이 된 환자분들은 실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핵심은 수술,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항암 화학 요법. 근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표적 치료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물론 그 셋 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기라고 그러면 실제 이제 아마 상상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개복을 하면은 되게 그 복강 내에 이제 저희가 혹시 이제 뭐 밥하시다 이제 쌀을 잘못해서 이렇게 들이쏟았다 그러면은 네. 막 방바닥에 쓰러진 쌀을 주워 담으려 굉장히 힘드시죠. 네네네. 근데 막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퍼져 있는. 거의 복막 내 파종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걸 수술로 해서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병원에서 또 이제 선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한 8시간, 9시간 수술해서 그걸 그래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이제 떼는데 성공하는 게 아마 한 20-30%에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이제 한 병은 남지만 아주 작은 이제 이제 한 1cm 이하로 아주 이제 작은 양의 이제 암을 남기고 수술하는 게 이제 그다음 이제 목표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일단 수술의 이제 제일 큰 목표인데 실제 이제 완전히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있으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실제 이제 눈에 보이는 암이 남아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표준 치료인데 그 표준 치료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투여한다든지 또는 복강내로 치료를 해본다든지 네,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현재 이제 표적 치료제를 추가하는 것이 환자한테 가장 수능도가 높고 견디기 쉽고 실제 이제 충분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최근까지 이제 증명된 업데이트된 치료 표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 치료에서 어떤 수술로 최대한 보이는 데까지 네, 제거하고. 걷어내고 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 종양을 없애기 네. 위해서 이런 표적 치료제 네, 같은 항암제와 표적 치료. 항암제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특별한 1차 치료가 필요한데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1차 치료에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저 이제 중요한 아까 1차 이제 치료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치료심 했는데 이제 3기 같으면 한 최소한 한 50%에서 이제 뭐 60% 이상 환자가 이제 재발을 하게 되고 4기가 되면 한 80-90% 환자가 재발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도 이제 재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고. 네네. 근데 그 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 이제 난소암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늘 이제 환자가 올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제 이 환자가 지금은 이제 뭔가 이제 기대를 하고 오셨겠지만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또 교육 재발이 돼서 재발 환자로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든 삶을 이끌어 갈 거고 그걸 이제 재발 치료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염려가 생기죠. 근데 이제 실제 그 염려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환자가 이제 재발이 됐다 그러면은 재발은 사실은 이제 치료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처음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환자를 이제 완치할 수 있겠나. 그중에 정말 어떤 환자가 이제 1차 치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병이 완전히 완쾌가 되고 이제 실제 더 이상 치료 안 받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행복한 일인데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저희가 목표하고 싶지만 실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만약 재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수술도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도 다 이제 효과가 처음보다 훨씬 더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부작용이라든가 이제 독성은 더 높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하면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사실 오히려 부작용은 많고 이제 효과는 떨어지게 되니까 치료는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치료가, 1차 치료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예, 제일 거네요. 중요하고 1차 치료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이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치료에는 제일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치료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골든타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치료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재발률을 낮추고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재발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재발이 되더라도 늦게 재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기를 늦추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초회 첫 치료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기존의 두 가지 약제를 변형해서 이제 뭐 좀 용량을 나눠서 매주 이제 약에 노출되는 기회를 늘리는 방법도 시도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복강 안에 약을 주입하는 이제 혈관에 넣는 거 말고 복강에 넣는 방법도 시도가 됐었고 한데 그 표적 치료제를 같이 이제 제3의 약제로 쓰는 것도 이제 비슷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약제를 이제 사용하는 편의성이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하면 이제 지금 현재의 이제 임상 연구 결과로는 이제 기존의 두 약제에 더해서 표적제를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재발을 이제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재발이 되더라도 늦게 재발하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료 현장에서 이제 직접 치료를 하시는 의사 입장에서 이 난소암 1차 치료에서 경험한 어떤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어떻게든 이제 1차 치료에 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사실 이제 그때 해결되는 게 환자한테는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자원 소모로 본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에 이제 모든 자원을 사실 이제 다 이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나와 있는 지침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표준 지침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수술 후에 항암제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여할 것이냐, 이제 또는 뭐 복강내로 투여할 것이냐, 이제 그런 항암제의 어떤 조절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 이제 허가가 나 있는 표적 치료는 1차 요법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베바시즈맙이라는 이제 약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약은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대규모 이제 임상 연구가 이제 있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외국 전문 학술제 이제 출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의료 현장의 변화가 왔는데, 약간 미국과 유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저희 나라도 그게 이제 일단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술 후에 파크리탁셀과 카오플라틴이라는 항암제에다가 이제 그 베바시즈맙이라는 약을 저희가 지금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급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제 또 이 표적치료제는 상당히 이제 고가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 한 350만 원 이상의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이제 치료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쉽게 이제 그걸 이제 허용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면은 이미 환자들은 요즘 인터넷이나 뭐 심지어는 전화를 읽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와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 왜 안 쓰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나마 다행히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그게 거의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또 항암 치료 후에 한 15개월 정도, 22번까지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350만 원 곱하기 하면 17,500만 원 이상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참 고민하시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 몇 번 맞다가 이제 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으면 도저히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중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잘 따라오시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번 이제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혹시 실손보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그게 요즘 뭐 이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서 하도 이제 의사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또 부도덕한 쪽으로 몰고 있어서 이분들은 사실 꼭 필요한 치료긴 한데, 그런 말도 이제 그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걸 물어본다든지, 아까 얘기한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이제. 네, 그러니까 1차 치료에 표적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실제로 비용적 부담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막 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네. 뭐 난소암 치료에는 사실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제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베바시즘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난소암 1차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직 안 나와 있고 유럽이나 이제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한해서 그리고 용량도 이제 우리나라에 허가가 난 용량보다 반절 정도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약품의 보험 등재를 할 때는 단순히 그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 평가라고서 좀 비용 효과적인, 왜냐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보험료로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게 되는데요. 1차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건강보험에 경제성 있는 의약품들을 먼저 도입하는 선별급여 제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약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이용하고 또 허가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다 났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다 쓰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아직은 조금 제한적으로 쓰고 있고 또 용량이나 이런 것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나 학회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계속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독 이 난소암 치료제 숫자가 적거든요.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총 8개 신약이 허가됐고 이 중 1차에 급여가 된 약은 2개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난소암은 허가된 약이 2개뿐이고 더욱이 급여된 약은 없고 유독 난소암이 이렇게 치료제 수도 적고 급여 등재가 더딘 이유는 뭔가요?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가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급여할 때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1차 치료에 이제 다 권고를 하면은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에 등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약사에서 그걸 보험 급여를 해달라고 등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바시즘은 이제 금년 1월에 다시 등재 신청 요청을 했지만은 나머지 한 약제는 그건 이제 2차 약제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질환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이 표적 치료제 보장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도 이 난소암처럼 1차 치료 급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어떤 데로 유방암에서는 이제 1차 치료제로 5개가 허가가 돼 있는데 그 2가지는 이제 보험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종, 여성암 이외의 다른 암종 중에 신장암 같은 경우는 뭐 4가지가 급여가 1차 치료에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암 중에서도 이제 자궁경부암은 또 1차, 그러니까 재발성이나 진행성이긴 하지만 급여 같은 약제입니다.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소암이 좀 소외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거죠.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그 미국하고 실제 이제 유럽은 약간 좀 이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 FDA가 있고 이제 실제 또 이제 지침으로는 허가는 FDA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진료 지침으로는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제 이제 미국은 똑같은 약이지만 이제 첫 번째 치료에는 1차 치료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재발암 환자에서는 이제 일부 허가가 나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학교에서 이런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FDA에서 이제 가장 그 이제 뭐 다른 레귤라토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이제 그 골드 스탠다드는 생존율입니다. 생존율.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을 어떤 치료를 가했을 때 실제 생존율이 증가가 됐나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이 거의 한 1,500명, 1,8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난소 환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인데 그 환자를 이제 등록해서 진행했던 2개의 임상 시험이 원래 이제 그 목표했던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일하는데 이제 목표 저게 생존율이 아니고 이제 무병 생존 기간이라고 그래서 재발을 얼마나 늦출 수 있나가 이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표를 달성은 했지만 이제 최종 생존율을 증가시키기에는 약간 이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미국 연구는 이제 GOG218이라는 연구인데 그중에 이제 원래 이제 한 군은 그 표적치료제를 맞았고 다른 군은 이제 플라세보라고 해서 이제 위약을 맞은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율까지 못 가고 일단 재발되는 걸 늦춘다는 건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사람들이 원래는 끝까지 안 먹어야 되지만 그 약이 좋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서 먹은 거죠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40% 정도가 위약을 받았던 군들에서 그 뒤에 그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크로스오버라고 일하는데 이제 두 이제 군 간에 서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교차가 일어나면 약효과가 이제 바이어스가 생기고 결국 마지막 생존율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구는 그게 실제 한 5% 정도밖에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유럽의 연구는 일부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위험군들에서는 확실히 이제 재발도 늦추지만 생존율 증가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럽은 1차 요법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재발 환자만 이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이제 그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뭐 저희 이제 심평원이나 아마 그 NCCN 가이드라인이 또 이제 골드 스탠다드고 뭐 그게 카테고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 등재가 되나 안 되나를 이제 정할 정도인데 실제 저희가 이제 미국 부인 종양학회를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 부인 종양 의사들 중에 그 NCCN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절반을 그 이제 나머지 절반은 불법 진료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오프레이블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가이드라인 없지만 자기가 이제 환자랑 동의를 해서 환자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제 동의를 얻으면은 그 허가에 없는 약도 쓸 수 있다는 그게 50%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반정이 이제 그 GOG118형 임상시험 중에 40%가 크로스오버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그 1차 치료에 허가가 나 있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40% 환자 어디서 그럼 주사를 맞았겠느냐. 그 의사가 처방을 하고 어디선가 맞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게 비교적 상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어떤 허가 기준은 조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의 이제 그 NCCN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이제 원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이 건강보험에서도 꼭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참고하고 또 유럽의 에스모 진료 가이드라인도 참고하는데 이제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네. 많이 보는 게 NCCN하고 에스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CCN 같은 경우는 뭐 1A, 1B, 2A, 2B 있는데 3 카테고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고 수준이 낮은 편이고 다행히 이제 유럽은 이제 1B 정도에서 좀 권고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걸 많이 보고 저희도 유럽 걸 많이 참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그 기준이 이제 제한적으로 하라는 게 있고 용량도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것보다는 반절 정도만 이제 쓰고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보험급여를 하려면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보험급여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유럽 기준을 쓰면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제 그 난 허가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제 용량을 반으로 이제 줄인 거거든요.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이제 실제 이제 투여 횟수가 이제 좀 짧고 저희는 이제 22번이고 이제 미국은 22번이었고 그쪽은 15번인가 해서 좀 짧은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 이제 호주나 캐나다만 그렇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사실 그냥 같은 용량으로 이렇게 이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각에서는 뭐 우리 정부 정책이 해외 가이드라인을 너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유럽 기준이 좀 낮은 카테고리였다면 우리 정부는 거길 따라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선진 의료고 거기서 약제가 먼저 도입됐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고요. 당연히 참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암질환심의위원회나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 학회 이런 쪽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일치하면 또 이제 급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히 일치되면은 그런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은 현재까지는 약간 좀 이견이 있고 예, 정확하게 이제 진료 지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 난소암 1차 치료에서 허가를 받은 표적 항암제, 제가 알기로는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제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치료제인가요? 그것부터 좀 알고 싶거든요. 1차 치료에 유일하게 허가된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이라는 약제는 이제 그 신생 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기전은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종양이 자라고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려면 혈관 영양 공급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종양이 자라는 것, 종양이 어디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전을 가진 약제입니다. 근데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1차 치료에 적응증을 획득한 건 언제쯤인가요? 제가 그나마 2013년 2월 14일 예, 식약 처약을 받았고 그 다음 이제 아마 2014년 3월 5일부터 저희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아마 예, 고시가 되고 실제 환자한테 치료를 할 수 있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그 아바스틴, 그러니까 단 하나뿐이라는 거고 표적 항암제가 허가받은 게. 근데 사실 지난해 아바스틴이 기존 치료제의 저항성을 보이는 재발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2차 네, 맞나요? 또는 3차. 그러니까 2차 치료에서, 예, 2, 3차 치료에서. 저는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극히 일부 환자긴 하지만 좀 희망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바스틴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되나요? 비율이.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아바스틴이라는 허가사항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제 1차 치료 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발이 되면은 저희가 재발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끝난 날로 시점으로부터 이제 재발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고, 6개월 이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환자가 이제 6개월 이상의 재발이 되면 한 1년 만에 재발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백금 민감성 재발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안에 재발되면은 백금 저항성 재발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재발은 두 종류의 재발이 있어요. 저항성이나 예, 민감성이나. 두 종류의 재발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백금 민감성 재발에는 이제 허가는 받았지만 급여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금 저항성 재발에는 6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급여가 됩니다. 아바스틴이 급여가 된다. 네. 2차 그러니까 치료에서도. 아까 이제 1차, 2차 중에 이제 민감성 재발성의 세 군을 나누면은 가장 작은 이제 환자 수가 결국 백금 저항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저희 항암 치료하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저항성을 보이고, 근데 그 다음 이제 3차도 되기 때문에 2차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재발이 6개월 안에 재발되는 분들인데, 실제 저희가 따지면 아마 전국적으로 한 200명 미만일 거라고 이제 지금 추산하고 있고,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는 또 이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용은 미국 FDA에서 이제 그 환자들에게 어떤 삶의 질에
향상, 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제. 굉장히 복수가 많이 차고,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주사를 맞았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복수가 줄고, 실제 환자가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이제 후가 난 거거든요. 이제 어떤 생존율 향상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요법이 이제 FDA 어프로블이 되고, NCCN 가이드라인도 지금 이제, 2A라고 해서 이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표준요법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실제 저희 환자들 해봤더니, 그 경우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 복강 내 파종이 심하기 때문에, 전이가 심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해요, 대개는. 그래서 이제 장폐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정도 차이 있기는 하지만, 장폐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장폐색 있는 환자들은 이제 그 아바시라는 약 중에 상당히 이제 또 치명적인 합병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장천공이라는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저희 나라도 허가를 받았지만 거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장폐색이 없는 경우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폐색이 없는 그러면 백금 저항성 재발 환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제 생각하면 또 한 100명, 200명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상당히 이제 파격적으로 이걸 허가를 해줬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몹시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치료제 급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과장님? 첫 번째는 임상적 유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받았지만은 이제 임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존율이랄지 이렇게 개선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급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공감대가 성립되고, 그러면 이제 급여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가격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제약사에 좀 낮추면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 효과성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으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2차 또는 3차에 대해서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교과서 이런 데서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은 앞에 1차 치료제나 또 6개월 이후에 이제 재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허가는 났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급여 제한적으로 급여가 되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뭐 100대 100으로 이제 되는데 본인이 이제 100%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제 급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 이제 급여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정한다 말씀이신데, 근데 이 표적 치료제가 완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1차 치료에 이 표적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존율이 상당히 이제 허가에 이제 이 아주 이제 중요한 기준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생존율의 이제 그 연장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뭐 저희가 금방 아마 저희 복지부도 뭐 두말 안 하고 아마 이제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이제 그 난소암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난소암이 이제 비교적 우리가 고형암 중에는 상당히 항암제에 민감한 병이다 보니까 한번 재발되고 나서 이제 빠른 시간에 사망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2차 치료, 3차 치료, 4차 치료, 5차 치료 이렇게 이제 치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 1차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고 싶긴 한데, 그게 이제 실제 이제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것이냐를 확인하고 싶긴 한데, 2차 치료, 3차 치료, 4차 치료에서 또 이제 약이 바뀌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생존율을 단지 한 개의 약의 어떤 효과로 판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정확히 예, 연구하기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2차, 3차, 4차, 5차, 6차, 심지어는 7차, 8차까지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또 그 치료 과정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차 치료에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했던 약을 또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생존율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그 대규모 임상시험 그 두 가지에서 실제 생존율 증가를 이제 확인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원래 그 임상시험의 본 목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하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미리 이제 예정돼 있는 분석도 있고 후향적으로 이제 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제 약간 그런 분석들을 해서 이제 모든 환자가 이제 생존율 증가를 가져오지 않지만 또 그렇게 많은 크로스오버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연구 같으면 이제 복수가 굉장히 많이 찬 환자들은 이제 실제 생존율 증가가 확인됐다는 이제 논문이 작년에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최초에 그 논문이 보고될 때도 4기 환자 1, 2, 3, 4, 4기 이제 4단계가 있는데 난소암 4기 환자는 생존율 증가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큰 연구 중에는 이제 복수가 찬 환자 또는 4기 환자에서는 실제 생존율 증가를 확인했다는 이제 보고가 있고 실제 이제 유럽 연구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대개 3가지 그룹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한 4기 환자 1, 2, 3, 4기 중 4기 환자나 또는 이제 수술을 했지만 너무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암을 1cm 이하로 줄일 수 없었던 환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몸에 이 체각 내 1cm 이상 여러 개의 암이 이제 남아있는 환자. 또는 이제 뭐 3기, 4기 환자 중에 이 어떤 상당히 많은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 네. 아예 이제 항암치료 선물해야 되는 그런 분들. 네, 그 세 그룹은 모아서 봤더니 실제 이제 그 재발을 늦추는 효과도 있지만 생존율 증가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에서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허가를 해준 거죠. 이제 일부 그러니까 유럽에서. 해외 연구에서는 복수가 있는 환자, 또 고위험군 환자에 한해서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죠. 아주 충분한 근거는 아니지만 네, 근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예, 건강보험에서도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유럽 사례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예, 이 난소암의 특징이 1차에서 완치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1차보다 나중에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1차에서 더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하고요. 그런 쪽에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국내 환자들에게도 정말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바스틴 임상 결과 국내 환자들의 치료 성과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네. 아바스틴 관련 이제 큰 연구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이제 유럽에서 진행된 것하고 미국에서 진행된 네네.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는 저희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이미. 국내 환자들도. 네. 연구에.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 교수님께서 국내 난소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이제 아바스틴을 사용을 했을 때 환자에게 느껴지는 그 치료 성과는 어땠나요? 부작용 이런 면에서 기존 항암제에 비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임상 시험 중에도 이제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처방해서 이제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항암제는 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거는 일단 여성 환자분들이 탈모예요, 탈모. 탈모. 항암치료 시작한 날 이제 머리가 탈모가 됩니까? 이제 저희는 뭐 백혈구 감소증이라든가 이제 폐혈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무섭고 또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지만 환자들의 관심은 대부분 이제 탈모가 이제 제일 맞아요. 많은데. 특히 여성 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출을 잘 못하신다든가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제 많이 진짜 그 인간관계가 이제 막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표적치료제는 확실히 항암제하고는 부작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가 없나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표적을 이제 공격하는 약이다 보니까 네네. 주로 이제 아바스틴 같으면은 고혈압,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단백뇨라고 해서 이제 소변에서 이제 단백질이 좀 빠져나온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히 보이지만 뭐 이 고혈압도 한 24~5% 정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거나 없거나 있어도 이제 경미해서 이제 그냥 이제 뭐 이 약으로 조절한다든가 하면 이제 쉽게 조절이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암제 같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합병증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을 하시고 좋아들 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치료 성과도 좋지만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 부분에서도 네. 굉장히 좋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아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허가가 나 있는 거는 이제 21번 또는 22일까지인데 끝나고 계속 맞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직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데 100% 자기 부담으로 급여가 안 되다 보니까 야바스틴을 쓸 텐데 치료비 부담 아까 상당하다고 했어요. 회당 뭐 한 350 정도가 들고 그게 한 3주 단위로 3주 간격으로 계속 한 몇 회 정도를 맞아야 하는 건가요? 이제 원래 이제 임상시험 기준에 따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항암 치료를 6번 할 때 이제 첫 번째 술 후에는 이제 그 이제 술에 따른 합병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을 때는 같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되게 5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5번, 16번 정도를 하면은 되게 21회까지인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1회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으로 이 야바스틴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굉장한 350만 원 곱하기 21이니까 이제 한 7,300만 원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도 적극적으로 권할 수는 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또 경제적 형편에 의해서 치료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절망감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절망감이 치료 성과에도 실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증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이제 실제 이제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제 부담 때문에 치료를 쭉 하시다가 효과가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둬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아마 이제 뭐 이제 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고 여성 환자분들은 결국 어머니고 가정주부고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남자 환자 좀 다른 거는 남자 환자들은 1인실도 가고 뭐 이제 하지만 아무리 이제 부유해도 이제 항상 6인실로 가시고 이제 모든 이제 경비를 아끼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계 경제에 부담을 덜 주고 싶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본인을 위해서는 잘 안 쓰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걸 끊게 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정말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정말로 이게 이제 정말로 병의 경과에 영향이 있을까? 그건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우울해지거나 이제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하면서 만난 환자들은 어땠나요? 우선 표적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탈모나 손발 저림 같은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느끼지 않으니까 나 이거 이제 다 치료한 건가? 정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1차 그냥 독성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빠졌던 머리도 다시 나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 더 이상 이제 암 환자 아니다. 나 그냥 일반 환자고 나 이제 뭐 거릴 거 없이 친구들도 만나고 중단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항암제가 즉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은 당연히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암 환자란 타이틀을 빼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치료 의지가 더 높아지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 더 또 생활 습관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되고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임상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치료 효과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환자의 심리 상태가. 그렇죠. 네, 제가 본 환자는 그렇습니다. 네. 즉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성을 따져서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약제는 경제성보다는 허가난 거하고 이제 현재 허가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예, 경제성 따지죠. 보험급여 할 때 약제 보험급여 할 때는 경제성을 따져서 그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춰주면 된다. 제약사 보고 이건 너무 약가가 높기 때문에 좀 낮게 들어오면 할 수 있다 해서 낮추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난소암을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외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가 사실 10년째 답보 상태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난소암의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이유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보험적에 밀리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자 수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밀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실행 계획 할 때도
이제 특별히 약제의 경우에는 소수 환자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 급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소수 밝혔고, 환자도,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치료제 어떤 데이터, 유용성 부분이 아직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치료 주기 같은 경우도 이제 14주기일 수도 있고 아까 선생님은 이제 교수님은 20주기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험급여할 때는 최적화된 주기를 설정을 하거든요. 또 용량도 어느 용량으로 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환자군도 어느 환자까지만 지금 다 1차 환자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유럽도 1차 환자를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위험군에 고위험군.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설정해야만 보험급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질환을 위해서 좀 다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난소암은 실제 숫자가 많지 않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소수암도 이제 고려를 한다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어떤 정책 결정에는 또 이제 환자의 목소리도 상당히 이제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제일 유명한 환우회라고 그러면 아마 유방암 환우회가 아마 이제 제가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고, 이제 어쩌면 아까 이제 보셨지만 유방암 환자 제일 발생 빈도가 많기도 하지만, 생존율도 좋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존자들이 만든 환우회도 많고, 환우회가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거든요. 근데 난소암은 환우회가 없어요. 워낙 소수다 보니까. 다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네. 남아있는 몇 분이 이제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전국적인 규모를 하거나 하는 게 어렵고, 네네.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상당히 이제 애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환우의 목소리가 굉장히, 저희가 아무리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 환자들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호소하는 게 가장 이제 큰 네네네. 영향력이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방암은 두 가지가 이제 벌써 1차 치료에 이제 표적 치료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 그만큼의 이제 효용이 그럼 난소암 없느냐, 이제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환자가 있고, 또 실제 이제 또 많은 환자가 있다는 뜻은 많은 임상시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구가 많이 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약제가 이제 처음 개발되면 그런 다빈도암을 먼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허가를 받기가 쉬운 거죠,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내니까. 근데 저희는 두 개 유명한 이제 임상시험의 결과를 이제, 제출해서 이제 그걸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심평원이나 어떤 암질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구성 성분을 보면은 실제 이제 분과 의사는 한 사람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혈액 종양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실제 그 병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높진 않고 이제 대부분 평가하실 때 이제 그분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별로 많은 임상시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뚜렷한 어떤 생존율 증가가 이제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들의 암에서 폐암이라든가 이런 딴 암에 비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자료가 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좀 어떤 희귀암들에 대한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심지어는 이제 연구 과제를 제출해도 보건복지부에 지금 연구 과제를 많이 제출하지만 난소암을 하면 잘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것보다는 빨리 우리나라의 폐암이나 유방암을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다빈도암에 이제 그런 희귀암들이 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좀 보장성 강화가 좀 비효적이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소수암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암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의 인식에서 좀 발병률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평가하실 때도 좀 이제 좀 약간 저희 대학 들어갈 때도 좀 뭐 이렇게 이제 저 농어촌 뭐 이렇게
코타가 따로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소수함에 대해서도 네. 쿼터를 네네, 적용할 좀 수 있다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소암이 희귀암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예. 희귀암입니다. 희귀암이에요. 그래서 특별 대우가 필요한 암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근데 난소암이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에서 10번째라서 그런데 아주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따지면 희귀암에 속합니다. 그 기준에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2,00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돼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상피성 난소암이 한 90% 정도 되고 지금 난소암은 또 이제 난소암이란 말 하나가 좀 어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금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피성 난소암도 이제 조직 유형으로 따지면 한 4-5가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장액성 난소암이라든가 이제 그런 몇 가지에 이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2,000 케이스 중에 더 적다 보니까 뭐 이제 한 300-400년 이제 임상시험들이 다 이제 그런 환자들을 등록해서 이제 진행했던 임상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유방암 환자와 어떤 특정 난소암 중에 어떤 특정 조직 유형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2,000명의 임상시험은 전혀 이제 그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아까 희귀암이라고 하셨지만 일단은 뭐 소수 환자 질환이라고 이 난소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이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보험급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 국내에서 또 대한부인 종양학회가 부인암 보장성 강화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작년 2015년도에 1년 동안 이제 부인종양학회 주도로 해서 총 8개 학회 단체가 모여서 이제 부인암 관련 진료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나온 이후에 5년 만에 이제 새로운 판이 나온 거고요. 그 전 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 얘기 나온 주제 이 약제 관련한 권고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된 그 권고 수준은 좀 이제 미국 NCCN이나 유럽 에스모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이제 그 검토한 연구의 수준은 이제 최고로 치고 권고 수준은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만 이제 권고안에 추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제 접근성 강화 외에도 이 난소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나면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대규모 이제 그 외국 임상 시험에 저희가 참여는 많이 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점점 임상시험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진화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약이 이제 유럽 사람들과 이제 미국 환자분들과 이제 아시아 같이 이제 임상시험을 했는데 결국 최종 결론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재발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재발 늦추는 효과가 있다 나왔는데 그 이제 참여하셨던 환자분들을 이제 하위 분석을 또 했더니 너무나 우연찮게 그 저희가 이제 아시아라고 이제 통칭하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표적치료제를 투여했던 환자들이 오히려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았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이게 이제 어떤 종족의 어떤 차이냐 또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또 이제 그런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냐. 표적치료제다 보니까 항암제는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런 차이가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높은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이라는 데서 이제 리젝트가 되고 저널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데 이제 실리게 됐는데 아마 그 유럽과 아시아의 이제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항암 표적 치료제는 그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어떤 종족의 특징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마 저희 나라도 이제 좀 복지부 주도로 좀 그런 다양한 임상시험을 좀 한번 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의 가이드라인, 뭐 미국의 가이드라인 중요하지만,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발주할 수 있으면은, 어떤 적절한 시점에는 허가를 해주기 전에 한번 그런, 임상시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충분한 우리나라에 이제 이 효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허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연구와 이제 그런 허가를 좀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임상시험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임상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지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보건의료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 제약사든 국내사든 상관없이 국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또 그런 보험 등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대 정책이랄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재훈 교수님은 그 진료권고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료권고위원장으로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권고안 이제 발표했고 이제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 쪽은 한 10여 개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표적 치료제 관련된 것이 2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바스틴 이 약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난소암 치료 3가지 상황에서 다 이제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환자를 위해서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했고, 특히 그 보험 급여를 받은 이제 저항성 재발 환자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네. 앞으로 그 난소암 관련 더 취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라고 해서 항상 어두운 면만 조명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희망찬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암 환자 중에 난소암은 유독 희망찬 이야기가 잘 없어요. 치료 여건이 조금 더 좋아져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또 희망을 보도하는 또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고 과장님, 앞으로 난소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난소암 같은 경우는 1차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이제 초기 치료에 있어서 우리 이제 표적 치료 항암제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준이나 또 용법, 용량, 또 뭐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학회 전문가 또 가이드라인 교과서 등을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제한적이나마 급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1분씩 드릴게요. 우선은 교수님.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난소암은 상당히 지금 이제 저희 암에 대한 급여 부분 중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난소암은 좀 특별대우가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난소암은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계속 치료가 이어지지만 저희가 계속 이제 논의했지만 1차 치료가 가장 이제 효율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자원과 모든 이제 인프라를 사실 이제 1차 치료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제. 1차 치료는 현재 나와 있는 약은 실제 이제 그 아바스틴 약 하나밖에 없고 네. 향후에 아마 10여 년 정도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 등재될 약이 없고 근데 이제 환자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2차 또 재발성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약제 중에 이제 올라파리비안 약도 있는데 실제 그 약도 이제 확실한 우리가 이제 바이오마크라고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만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약제들이고 굉장히 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그나마
저희 난소암에 들어가 있는 표적 치료제다 보니까 한시바삐 이제 그런 치료제가 빨리 이제 급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훈 교수님. 예,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1차 치료에서 최대한 그 생존율 아니면 재발을 늦춰주는 그 무진행 생존 기간, 그걸 최대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쓸 수 있게, 뭐 초전박살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환자들한테 뭐 손해 보는 게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제 되길 바랍니다. 김 기자님. 네. 그 난소암 보장성 강화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패널 토의, 오늘도 패널 토의를 했고요. 네네. 또 전문가 토론도 매번 열리는데요. 환자들이 이걸 보면서 분명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자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 과장님. 예, 정부는 이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서 암 질환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도 이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이제 난소암 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이제 급여가 일부나마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난소암의 질환적 특징, 또 치료 환경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난소암 치료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봤는데요. 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난소암 환자들이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가장 적절한 골든타임에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주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